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MPL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민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체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을 이렇게 또 할 때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정책 변경을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50년 넘게 미국 내에서 이제 신분 조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단기로 이렇게 또 왔거나 뭐 여행 비자로 이렇게 또 왔거나 아니면은 뭐 불체제였다가 시민권자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지금 뒤집어 버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책 변경의 핵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비자 소지자 이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임시 체류자이지 않습니까? 임시 체류자인데 그런데 영주권을 취득을 이렇게 또 하려면은 이제부터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이제 유학생이야. 네, 그런데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할 때는 그러면은 반드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 뭐 대사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직 단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경제적인 이익,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국 내에서 이제 체류를 이렇게 또 신청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게 허용이 된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은 그 이민국에서 심사관이 그 재량으로 결정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어떠한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시민권자나 이제 결혼을 한 배우자, 아까 전에 이렇게 또 아마 이게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 특히 이제 불체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불체자분들이 미국에 살다가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를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그냥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그냥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다라는 거는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불체자라는 게 이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못 받을 수가 있어. 너 불체자였잖아. 그러면은 영주권 안 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이게 다 바뀌고 있어가지고 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을 한 배우자, 취업이나 유학 비자를 소지하는 그런 사람들, 뭐 전문직, 뭐 의사 같은 그런 분들, 뭐 종교 비자 소지자, 뭐 난민, 뭐 망명 신청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잠재적인 영향권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민권을 이제 신청을 이렇게 할 때는 아니면은 영주권을 이렇게 또 신청을 할 때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간 대략 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6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청을 해. 60만 명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와, 진짜 절차를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여행 금지국이나 뭐 비자 발급이 중단이 된 그런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었을 때 미국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가족 이별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고 그런 나라들에 이제 돌아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대사관이 폐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영주권도 신청을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몇몇 뭐 해외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들을 이렇게 도반다고 하면은 비자 인터뷰 대기 시간이 이미 1년이 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민 정체가 굉장히 심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배우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야 돼. 되돌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스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비자 인터뷰만 1년이 넘어. 그리고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못 돌아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와, 그러면은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또 이러한 비판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전직 이민국 관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시민권 취득에 발판이 되는 영주권 발급 수를 지금 원천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이제 이민자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보수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진보파들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수 민족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백인들이 아닌 이에야 거의 대부분 이 민주당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수 민족들한테는 거의 대부분의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정책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소수 민족들한테는 진보파에서 더 좋은 정책들이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영주권 발급을 줄이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도 우리 공화당한테는 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는 아직은 정확한 시기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주권 신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지 이것도 아직 잘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한 다음에 되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르고 제 생각에는 못 돌아오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스페시픽한 거는 아직은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수민족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넘어온 그런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자체가 이민자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민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근본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러한 정책을 내놔가지고 오늘 가장 많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든그로브에서 좀 심각한 가스 유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에 있는 에어로스페이스 뭐 GKN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항공 부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라고 한다고요. 여기에서 화학 물질을 저장을 해두고 있었던 그 탱크가 지금 폭발을 하거나 붕괴할 위험에 이렇게 또 처해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화학 물질 탱크가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인근 주민들 4만여 명이 긴급 대피령에 이렇게 또 내려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든그로브 이제 소방 당국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것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밤샘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냉각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든그로브가 어디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LA가 있지 않습니까? LA 도시에서 LA 한인타운에서 대략 한 남동쪽으로 한 30마일 떨어진 가든그로브이다 라고 하네요. 여기에 뭐 에어로스페이스 뭐 GKN이라고 하는 그런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34,000갤런 규모의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화학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고 하는 무슨 화학물질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방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남은 선택지는 단 2가지뿐이다 라고 합니다. 탱크가 주저앉아가지고 6,000갤런에서 한 7,000갤런이나 되는 그런 위험한 화학물질이 주차장으로 쏟아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탱크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thermal runaway, 그러니까 열 폭주 현상을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폭발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가 만약에 폭발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탱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탱크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목요일부터 이제 대피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려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금요일에 더 넓은 구역으로 이제 확대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만여 명 정도가 지금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탱크 주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12개 정도의 학교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학교도 지금 임시 휴교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 라고 합니다. 야, 이게 가든그로브가 완전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2의 한인타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소방관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또 뿌리면서 이제 탱크의 온도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시간 벌기용 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2가지 경우밖에 안 남았대요. 이게 탱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화학물질이 쏟아져지는 거, 아니면은 그 탱크가 폭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연쇄 폭발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거. 그냥 쏟아져지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화학물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틸 메타 크릴레이드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나 이제 항공 부품을 이제 만드는 그런 제조업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스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가스를 만약에 흡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탱크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흡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피부나 뭐 눈, 안구 통증, 뭐 콧물, 메스꺼움, 두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이거밖에도 휘발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가든그로브 밤에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영상 이제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든그로브가 한국 그런 가게들도 이렇게 또 많은 곳인데, 여기에서 지금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가 폭발 위험에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4만여 명이나 지금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발 좀 큰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야, 이 가든그로브 예전에 한국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 가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든그로브는 좀 한인 상권이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죠. 여기는 이제 거의 뭐 베트남 사람들이 장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계셨던 한국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보이나파, 이제 플러턴으로 이렇게 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2 한인타운은 이제 플러턴, 보이나파기는 보이나파기이지만, 어쨌든 이제 가든그로브도 아직도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고, 한국 상권도 아직도 이렇게 또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위험에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대피 문자를 이렇게 또 받으셨다고 하면은 빨리 대피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2가지 방법밖에 안 남았대요. 탱크가 주저앉거나 탱크가 폭발을 하거나, 아마 조만간 또 이제 긴급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 탄광 있지 않습니까? 탄광이 폭발을 하는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10년 만에 굉장히 커다란 최악의 탄광 참사이다 라고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왔었을 때는 탄광이 이렇게 또 폭발을 하면서 82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망자가 계속 이렇게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소 90여 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확인된 사망자만 지금 90여 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을 했었을 그 당시에 한 250여 명 정도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었다. 지하에 250여 명 정도가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뭐 대략 한 250여 명 정도가 있었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200여 명이 대피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20여 명 정도가 지금 병원에서 뭐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탄광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폭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대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구조를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광 업체에서 뭐 지도를 이렇게 제공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 지하의 갱도 지도가 현장 구조와 일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광 업체에서 부실하게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로 인해 가지고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모든 터널들을 수색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탄광의 규정상 광부들은 개개인들의 GPS 있지 않습니까? GPS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노동자들은 GPS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파악을 하는 게 더 힘들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이제 심각한 참사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뭐 지시를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부총리한테 빨리 내려가라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총리가 저녁에 현장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구조를 지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탄광의 책임자를 즉각 체포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안전 모니터링을 조작을 하거나 불법 작업을 은폐를 하거나 지하 투입 인원을 허위로 보고를 이렇게 또 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탄광들을 이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항상 소유급 외양간을 이제 고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존자들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연기가 치솟고 폭죽을 터뜨린 것처럼 유황 냄새가 났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뛰라고 소리를 쳤다. 그리고 이제 연기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막 연기에 막 쓰러졌다. 나도 연기에 쓰러졌다. 그리고 1시간 뒤쯤에 깨어나가지고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또 도망쳤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석탄은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는 핵심 자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고가 난 그 탄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석탄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를 하는 최대 생산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발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90여 명이 지금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더 사망자가 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중국에서 굉장히 커다란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났네요.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좀 사고가 수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에볼라가 아웃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에볼라 아웃브레이크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에볼라 아웃브레이크이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역대 세 번째 규모로 이제 급격히 확산을 하고 있는 에볼라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에볼라에 감염이 된 그런 사람은 한 750여 명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거의 180여 명 정도가 된다 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WHO에서는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음으로 지금 한 단계 더 이렇게 또 높였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역대 세 번째로 가장 큰 이 에볼라 아웃브레이크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최초 감염자 이후에 급속도로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초기 대응에 이제 실패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에볼라가 그 변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백신도 없고 뭐 치료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들 둘 뿐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비판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온 다음에 USAID도 거의 다 없애버리고 CDC도 막 축소를 이렇게 또 해버리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직을 뭐 축소를 하고 예전에는 그 에볼라 대응을 미국이 주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적인 그런 뭐 WHO에서도 지금 탈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백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이거는 미국의 탓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러한 컨세퀀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 그런 결과들이 좀 나쁜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에볼라가 급격하게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이제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이 가족을 돌보다가 그렇게 또 걸리는 게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볼라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네요. 가족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그래? 자신의 가족이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러냐고. 어쨌든 간에 미국 CDC에서는 뒤늦게 현지 인력을 증언을 이렇게 따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CDC도 지금 막 다 축소를 하고 막 예산도 막 삭감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이 에볼라 대응을 하는 거 이제 미국은 돈을 굉장히 적게 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에볼라 이렇게 퍼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버크셔 해태웨이에서 지난 1분기에 많은 폴폴리오 조정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폴폴리오 이 조정이 워렌 버핏의 입김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버크셔 해태웨이 1분기 때 그렉 아벨 새로운 CEO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바꿨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싹 다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싹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주식들을 이렇게 또 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을 다시 재매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예전에 이 델타 항공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또 했다가 큰 손실을 이렇게 또 봤다. 라고 합니다. 큰 손실을 보고 2020년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직후에 델타 항공을 전량 매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델타 항공을 사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결정을 한 것인가 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렌 버핏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CEO에서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나는 결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새로운 CEO 그렉 아벨이 이 델타 항공을 이렇게 또 산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지금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델타 항공을 산 뒤로부터 한 1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메이시스도 이제 3월 말에 5,500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샀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조금 산 거예요. 5,500만 달러면은 우리들한테는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크셔 해태웨이한테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금액이다. 라고 합니다. 버크셔 해태웨이의 폴폴리오에서 0.02%도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메이시스를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이시스도 버크셔 해태웨이에서 우리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거를 또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또 봐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메이시스는 워렌 버핏의 입김이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지난 3월달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아주 작은 매수를 하나 했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지 않느냐. 이 메이시스를 5,500만 달러 정도를 이제 산 게 아니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버크셔 해태웨이에서는 지난 1분기 때 일본의 종합 상사를 계속해가지고 지분을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미시비시 종합 상사를 지분을 이렇게 또 늘렸다라고 하네요. 9.7%에서 11.1%로 지분을 이렇게 또 늘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미모토도 9.3%에서 10.3%로 지분을 이렇게 또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버크셔 해태웨이가 가지고 있는 일본 주식 6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6개의 총 가치는 460억 달러에 달한다 라고 하네요. 야,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버크셔 해태웨이의 주식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버크셔 해태웨이 A 주식은 72만 8,600달러이다. 한 주가
72만 8,600달러래요. 우와, 미쳤습니다. 이 주식이 옛날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 6만 달러인가 그랬거든요. 5만 달러인가? 그때 이후로 10배 이상이 늘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B 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두 개의 주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한 번도 쪼개지 않는 주식. 이게 한 번도 안 쪼개가지고 73만 달러 정도가 됐어 지금.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B 주식은 486달러 정도가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총 자산, 시가 총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조 485억 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이것도 1 트릴리언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733억 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어마무시한 현금을 지금 쌓아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의 항공사, 저가 항공사 스피릿이 파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파산을 하고 그리고 폐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이,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어마무시한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 이 저가 항공사들이 파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한 뒤로부터 항공료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항공료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지금 항공사들이 폐업, 파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스피릿 항공이 파산, 폐업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의 조이 에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가 항공사인데 이것도 파산을 하고 운항을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중국의 이제 조이 에어 항공도 4월 27일부터 모든 노선을 캔슬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저가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에 저가 항공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매그니 찰더스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항공사가 이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우선 운영상 문제로 2주간 운항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재정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항 박탈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항공사들뿐만이 아니라 슬로베니아의 알프 아비아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항공사도 유가가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제퓨얼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폐업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H벌드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항공사도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하네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스피릿 항공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가 항공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가 항공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티켓을 굉장히 싸게 이렇게 또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게 팔았고 그런 티켓들이 굉장히 적은 마진으로 이제 운영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의 최고봉은 바로 이제 테슬라이죠. 테슬라인데 그러면서 그 밑에 상위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도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 기아 이 전기 자동차들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대의 아이오닉 5 미국에서 진짜 엄청나게 인기를 이렇게 또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찬을 이렇게 또 평론가들한테 굉장히 극찬을 이렇게 또 받은 차이거든요. 그리고 EV9 이 기사를 쓴 이 사람이 현대의 아이오닉 5랑 기아의 EV9을 리스를 했다고요. 리스를 해가지고 자신이 직접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현대랑 이 기아의 전기 자동차를 탄 뒤로부터 전기차가 너무나 싫다
라고 그렇게 기사를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느낀 그 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은 이 현대 아이오닉 5랑 그리고 EV9을 2024년도에 리스를 해가지고 대략 한 뭐 2년 정도를 이렇게 또 탔는데 이제 리스를 다 리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리턴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현대랑 기아의 전기 자동차는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합니다. 그 전기차 신뢰도에 굉장히 큰 오점을 이렇게 또 냈다 라고 하네요. 자신이 탄 그 EV9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라고 하네요. 처음으로 이제 리스를 이렇게 딴 다음에 집으로 가지고 오자마자 2열 시트가 문제가 이렇게 또 있었다 라고 하네요. 2열 시트가 움직이지가 않았다고 해요. 전동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거였나 봐요. 움직이지가 않아 가지고 기아의 입고를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12V 배터리가 방전이 된 것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데에만 일주일이 걸렸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EV9을 이렇게 또 운전을 하다가 14개월 만에 커다란 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생겼다. 14개월 동안 11,000마일을 이렇게 또 탔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배터리 시스템에 문제가 이렇게 또 생겼다. 라고 하네요. 그 커다란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커다란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입고를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BMS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문제가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그 모듈을 교체를 이렇게 또 하느라고 한 달 동안이나 기아 센터에다가 이렇게 또 맡겨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이렇게 또 받았는데 2달 만에 또 배터리 오류가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오류가 분명히 고쳤는데 또 발생을 해가지고 차량을 입고를 이렇게 또 시키니까 이번에는 그 고전압 배터리, 커다란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체로 새 것으로 갈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냉각소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고전압 배터리가 불량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완전히 새 거로 교체를 한 다음에 받아오자마자 냉각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로 또 기아 센터로 이렇게 또 보냈다. 라고 합니다. 와, 이 기자는 현대랑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 한국의 그 전기 자동차에 좀 이제 많은 기대를 안고 리스를 이렇게 됐는데 EV9은 이렇게 심각한 결함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의 아이오닉 5도 이제 리스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리스를 해가지고 그 아이오닉 5도 잘 타고 다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 이어 때 이 아이오닉 5를 타고 가족 모임에 갔다고 해요. 가족 모임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차량이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네요. 12V 조그만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 12V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걸리지가 않았다. 그래서 차량이 완전히 죽었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프 스타트를 해가지고만 이 차량을 이렇게 또 움직일 수가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오닉 5가 자신이 8,500마일을 이제 주행을 한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12V 배터리에 그 방전 현상이 무작위로 재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항상 차에다가는 점프 스타터를 두고 운행을 이렇게 또 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오닉 5가 리콜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퓨즈에 결함이 있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12V 배터리가 계속 이제 방전이 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리콜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 12V 배터리가 나갔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는 그 아이오닉 5 리스가 끝나자마자 바로 리턴을 이렇게 떼버리고 그 다음에 도요타 포러너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제 갈아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는 아직도 좀 이제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이 기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브랜드 신뢰도, 특히 이제 기아랑 이제 현대 전기자동차의 이 브랜드 신뢰도가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리스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도요타 차로 이제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뉴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거를 타봤거든요. 예전에 이제 빌려주셔가지고 타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타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제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의 뉴스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엔비디아의 새로운 CPU 칩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CPU 칩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AI가 GPU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CPU도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인텔의 이 주식이 또 어마무시가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AMD 주식도 이렇게 또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새로운 CPU를 이렇게 또 내놨거든요. 베라라고 하는 이 CPU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ARM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라, 이 엔비디아의 CPU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MD나 그 인텔의 그 X86 CPU 칩에 대비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라고 이제 예상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연산 속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X86 그 CPU 칩에 비해 가지고 인텔이나 뭐 AMD의 CPU 칩에 비해 가지고 1.5배 정도 이제 빠른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 성능에서도 대략 한 2배 정도 엔비디아의 베라 칩이 더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밀도도 4배나 더 높은 밀도로 제공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ARM 기반으로 이제 만든 그런 CPU다 보니까 전력도 좀 이제 덜 먹고 성능도 굉장히 좋게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2027년도 회계년도에 120만 대 정도를 이제 팔 것으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2028년도 회계년도에서는 420만 대 정도의 베라 CPU를 출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시장을 장악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 엔비디아는 이제는 GPU뿐만이 아니라 CPU도 엄청난 성능으로 이렇게 또 내놔가지고 장악을 할 것으로, 이 AI 분야에서 장악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와일드캣 레이크라고 하는 그 CPU 칩에 집중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급형 라인업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인텔은 와일드캣 CPU에 집중을 한다. AI CPU에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인텔은 그렇게 집중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는 계속해가지고 더 좋은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놓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진짜 미쳤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가솔린 가격이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가 미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6달러가 이렇게 또 넘어서고 있거든요. 6달러의 가스 프라이스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리빙에 엄청난 타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기름값 때문에 도대체 이 가스차 못 타고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전기차로 굉장히 많이 지금 바꾸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이렇게 또 들고 있다고 하는데 71세 이제 벤투라에서 살고 있는 어떠한 이제 할아버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 할아버님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친척을 방문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항공권도 지금 미치게 비싸다고 하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왕복 항공권이 1인당 1,500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항공 여행을 포기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샀는데 기아의 EV9 전기차를 이렇게 또 샀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EV9 전기차를 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가려고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추천을 안 드리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륙 횡단 같은 거 할 때에는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전기차들은 충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슬라만 충전하기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이 테슬라 슈퍼차저만큼 이렇게 아무 데서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기자동차 회사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도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사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할아버님은 기아 EV9을 이렇게 또 사가지고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가려고 하나봐요. 이런 분도 이렇게 또 계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오클랜드에 있는 어떠한 이제 부부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부는 최근 들어가지고 기름값이 6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한 달에 자그마치 500달러 이상
기름값이 나오고 있다. 기름값만 $500 이상 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SUV를 팔고 첫 번째 전기차를 이렇게 또 구입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기름값이 막 $6가 넘어서다 보니까 도대체 기름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전기차를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예도 있다고 하는데 46살 어떤 여성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녀들을 등하교를 이렇게 또 시키면서 미니밴을 이렇게 또 타고 다니는데 이 미니밴에 기름을 이제 넣을 때 만땅을 넣으려고 하면은 $110가 넘어선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타고 있었던 전기차를 남편한테 줬다고 하네요. 남편한테 주고 그리고 자신은 일을 이렇게 또 나갈 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왕복이 대략 한 14마일 정도가 된다고 해요. 14마일을 자전거로 출퇴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서 살고 있는 27세 어떠한 주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주민은 기름값이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름값이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리고 도심지에는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눈에 띄게 줄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잔디 깎는 조경사들 있지 않습니까? 조경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연료비로만 하루에 $280 정도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름값이 이렇게 또 비싸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서비스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유가가 이제 계속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조경업도 접을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은 LA에서 살고 있는 40대라고 한다고 하는데 푸드트럭을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기름을 넣을 때마다 너무나 비싸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자르고 좀 덜 이제 나가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폐업을 지금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시니어 층들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80대인 어떠한 이제 할아버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친구들을 이제 만나러 차를 타고 나갈 수도 없게 됐다. 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에 이렇게 또 가서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유가가 너무나 비싸지다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나 비싸지다 보니까 도대체 나갈 엄두가 나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웬만하면은 집에 있는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름값이 $6에 이렇게 또 달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활이 이렇게 또 바뀌어 나가고 있다 라고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냐면은 어제 금요일 늦은 밤에 강도 6.0의 지진이 빅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지진이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빅 아일랜드 뿐만이 아니라 마우이, 오하우 섬에서도 지진을 이렇게 또 느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빅 아일랜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산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분화를 이렇게 또 이어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진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특히 이런 섬 지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쓰나미가 이렇게 또 몰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나미는 다행히도 없었었다라고 하네요. 쓰나미 우려가 없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이렇게 6.0이나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접수가 된 건물 파손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 6.0의 이 강진이 이렇게 더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또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피해는 없었었다. 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결혼식을 한다고 하네요. 결혼식을 이렇게 또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참을 하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여기 안 간대요.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자신의 그 출스 소셜에다 밝혔다고 하는데, 내 아들 그리고 새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는 그 결혼식에 참석을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업무가 너무나 많고 국가를 향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에 나름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가 않다. 이란 문제도 이렇게 또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결혼식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가짜 뉴스가 이렇게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참석을 하지 않아도 가짜 뉴스가 나올 테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는 나쁜 뉴스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이렇게 또 내비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잘하던가 잘하면 되지 않나? 다른 대통령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좀 지금 뭐 유가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삶이 팍팍해졌잖아요. 삶이 당연히 까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바하마에서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하네요. 결혼식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이제 혼인 신고는 벌써 마쳤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8살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처가 있다고요. 전처 사이에서는 자녀가 한 5명이 있다고 하네요. 5명이나 자녀가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베티나 앤더슨이라고 하는 39살 모델 출신의 여성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골프장을 엄청나게 많이 가던데, 골프장 안 가고 그냥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 2026년도에는 미국인들의 평균 데이터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과연 요즘 사람들은 데이트 비용으로 얼마나 쓰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봤는데, 미국인들의 평균 데이터 비용은 189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랑 비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12.5%나 폭등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와, 굉장히 많은 돈을 데이트 비용으로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제네레이션별로 이 데이터 비용이 이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트 비용은 교통비도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의상이나 미용 비용도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하고, 당연히 식사, 뭐 음료, 뭐 티켓값, 뭐 영화를 보거나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포함을 한 가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돈을 쓰는 이 세대는 바로 밀레니얼 세대이다 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라고 한다고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2026년도 이제 평균 데이터 비용을 이렇게 또 보면은 252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작년이랑 비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작년에는 191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2달러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한 번 데이트를 나가는데 252달러. 와, 엄청나게 쓰네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쓰는 이 제네레이션은 젠지 세대들이다 라고 하네요. 젠지 세대들은 평균 205달러 정도를 쓴다 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194달러 정도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X 세대들은 평균 173달러 정도를 쓴다. 작년이랑 비슷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평균 126달러 정도를 이렇게 쓴다 라고 하네요. 작년이랑 비슷하다고요. 거의 변동이 없. X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데이트 비용으로 이제 많이 쓰지 않는 게 비슷하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미친 듯이 쓰고 있다. 젠지 세대들도 돈을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데이트 비용이 너무나 비싸지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연간 평균 데이트 횟수는 작년에는 14회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12회로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 절반 정도는 요즘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데이트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저렴한 데이트를 선택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커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 데이트 계획을 변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생활비 부담이 이렇게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외식을 줄이고 있고 불필요한 그런 만남들을 줄이고 있다. 라고 하네요.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혼율도 이제 많이 낮아지고 출산율도 이제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은 과연 데이트를 이렇게 또 하면서 누가 돈을 내는지 이것도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데이트 초반 비용은 남성들의 71% 정도는 내가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52% 정도는 더치페이를 해야 된다, 스플릿을 하는 게 맞다라고 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여성들의 한 38% 정도는 남성이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더불어 가지고 데이트 플레이션도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데이트 비용이, 평균 데이트 비용이 $252래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영화 티켓 가격이 미쳤거든요. 뭐 $20, 뭐 $20 넘고 막 그래. 싼 뭐 수요일인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20 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둘이서 가면은 $50 아니야. $50에다가 팝콘 먹으면은 팝콘이 $30야. 영화 보는 데만 한 $80 정도가 나간다라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영화 보고 나와서 이제 밥을 먹으면은 $100는 좋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250 나가는 게 맞지. 더 나갈 수도 있는 게, 영화 보는, 그냥 가장 싼 데이트이지 않습니까? 영화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비싸다, 미국에서는. 라는 그런 소리죠. 데이트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결혼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